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때의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에서 이제는 파혼녀가 되었어요. 사랑했던 사람과의 결별, 그 끝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당장 마음을 추스르기도 벅찼지만 결혼을 준비하며 엮였던 일들을 정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 파혼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눈앞에서 제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단 하나의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집안과는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제게는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우리 부모님은 결코 무시당할 이유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걸 알기에 뒤늦게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가 저를 붙잡아 보려 했을 때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니까요. 처음 그와의 만남은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어 결혼을 결심했어요. 본격적인 준비에 앞서 양가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고 그 첫걸음은 남자친구가 저희 집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모님은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특별한 문제 없이 인사를 마쳤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 집에 인사드리러 갔고 처음에는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저희 부모님이 어디 사시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강원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 농사? 그 짧은 순간 저는 느꼈어요. 말은 괜찮다 하셨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떠한 판단이 내려졌다는 걸요. 그리고 그 후부터였습니다. 하나 둘씩 은근한 말들이 이어졌어요. 상견례 장소를 정하면서 시골엔 마땅히 상견례 할 만한 곳도 없겠지? 이참에 부모님 서울 구경이라도 시켜드리자. 아마 생전 처음 보는 게 많아 눈 돌아가실 거야. 같은 말들이요. 그저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반복되니 그 속내가 뻔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서울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고 부모님이 한때 서울에 사셨고 퇴직 후에 한적한 곳을 선택해서 귀농하신 거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화의 끝엔 항상 똑같은 말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 말은 통하겠네. 그 모든 말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이야기를 옆에서 같이 들었던 남자친구는 그냥 분위기 풀자고 하신 말씀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는 속상함을 숨기지 못하고 물었어요. 자기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며 그저 걱정돼서 한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서글펐습니다. 그의 어머니보다 그 상황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남자친구가 더 답답했어요. 처음 본 저도 느낄 수 있었는데 평생을 함께 해온 아들이 전혀 모른다니 말이죠. 그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며 괜히 예민해진 거라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내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건가 싶어 잠시 마음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함께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의 말들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웨딩홀을 보러 갔을 때 고급스러운 홀을 둘러보며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너희 부모님은 매일 논밭만 보시다가 여기 오면 놀라서 까무러치시겠다. 웃으며 하신 말이었지만 제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계속해서 부모님을 시골촌 사람 취급하는 태도는 바뀌지 않았어요. 심지어 결혼식 때 입을 한복을 고르러 갔을 때는 입에 담기 어려운 말까지 하셨죠. 나는 이렇게 고급진 데서 한복 맞추는데 너희 엄마는 그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뭐가 있겠어. 보나마나 촌스럽게 하고 오시겠지. 나랑 너무 비교돼서 어떡하니? 제가 시골이라고 다 후지지 않다고 30분만 차 타고 나가면 시내라서 거기에 다 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마치 제 걱정을 해주는 척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 모든 말에 저변에 깔린 건 걱정이 아닌 깔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몇 번이고 예의 바르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부모님은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 분들이라고요. 제 삶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니까요. 결과적으로 파혼이라는 건 분명 슬픈 일이었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결혼은 가치의 만남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떤 인연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음 한켠이 쓰리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저를 지켰고 제 가족을 지켰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가끔 정색 아닌 정색을 하며 말을 이어가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을 듣기 싫어도 웃으며 바로잡아야 했죠. 억지로라도 말끝을 흐리며 부드럽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다 참다 못해 남자친구에게 부탁했어요. 어머님이 그런 말 하시지 않도록 좀 말씀드려줘. 최소한 중간에서 네가 조율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굳이 엄마한테 그런 말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난 엄마가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저는 남자친구 어머님의 말 속에 뼈가 있다고 계속 느꼈지만 남자친구는 너무 아니랬습니다. 엄마가 자기네 부모님들을 무시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건 네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종종 다투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느꼈어요. 정말 결혼해서 남자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중간에서 똑바로 조율해주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커지지 않거든요. 예비 며느리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아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잖아요. 모르겠으면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전해줘. 그건 또 싫다며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엄마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냐?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상견례를 보름쯤 앞둔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아는 곳으로 너희 부모님 모시자. 이미 남자친구와 제가 열심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골라 예약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한상 차림으로 깔끔하게 나오는 한정식 집이었고 인원도 식사도 모두 확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예약을 다 해놔서요. 기간도 지나서 취소가 어렵고 음식이나 분위기도 괜찮은 곳이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휴, 너희가 알아본 곳이니 당연히 괜찮겠지. 근데 내가 아는 데는 정말 맛있어. 예비 사돈 사부인께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 얼마나 좋아하실지 몰라. 예약도 힘든 곳인데 아는 사람 덕에 어렵게 자리를 잡았거든. 보통은 줄을 서야 들어가는 데야. 처음엔 왜 자꾸 고집을 피우시나 싶었지만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부모님이 먼 길 올라오시는데 제대로 된 식사라도 대접해드려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신다는 점까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집이 진한 맛을 잘 내거든. 내 생각엔 너희 아버님 입맛에 딱일 거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마음을 제가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순간 제 안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무시하는 태도에 서운하고 상처받았던 기억만 가득했는데 그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한쪽 면만 보고 판단했나? 이런 반성이 스스로 고개를 들더군요.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부모님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예약을 취소하는 일이 번거로웠지만 그런 정성 앞에선 얼마든지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사장이랑도 친해서 서비스도 많이 챙겨달라고 했어. 신경 많이 써줄 거야. 나만 믿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순수하게 부모님을 위해 신경 써주시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를 너무 한쪽 면으로만 판단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제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은 걷히는 기분이었어요. 거봐,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시골이고 뭐고 색안경 같은 거 안 쓰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야.
괜히 엄마 말 듣고 예민하게 구는 거였잖아. 혹시라도 엄마한테 뭐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어? 남자친구는 그날따라 꽤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렇게 예비 사돈 챙기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자기도 앞으로 엄마랑 잘 지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니 저도 더는 말대꾸하기가 애매하더군요. 많은 말이기도 했으니까요. 먼 길 올라오시는 부모님 입맛까지 배려한 그 정성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잘해드려야지 라는 마음도 생겼죠. 그리고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며 예비 시어머니께 식당 주소를 여쭤봤어요. 미리 검색도 해보고 동선도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주소를 쉽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당일에 알려줄게. 아마 깜짝 놀랄걸? 그날 알게 되면 재미있잖아. 자꾸 말을 돌리시는데 저는 뭔가 꺼림칙했어요. 아니,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이렇게까지 숨기지? 찜찜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손님들 바글바글한데야. 너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그냥 날 믿어. 라는 말로 밀어붙이셨어요. 그렇게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바삐 움직였고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해 차를 몰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신 부모님을 뵙고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 상견례 장소를 다시 한번 여쭤보았죠. 그러자 곧 문자로 보내주겠다는 답이 왔고 저는 차 안에서 문자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에 한 통의 주소가 도착했고 저는 그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토종 순댓국집. 네, 맞습니다. 상견례 장소가 순댓국밥집이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잘못 온 건가? 주소를 잘못 입력했나? 하지만 다시 봐도 분명히 시어머니가 보낸 주소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쉽게 주차장을 들어가지 못하고 몇 번을 그 자리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혹시 근처에 다른 식당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순댓집 뒤편까지 돌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그 근처엔 다른 식당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순댓집 하나뿐이었죠. 불길한 예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야, 왜 안 받아? 운전 중인가? 답답한 마음에 다시 예비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상황을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거기 맞으니까 빨리 들어와. 순댓집이요? 그 순간 제 입에서 튀어나온 이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짜 이게 현실이야?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가 맞다니까. 주차하고 어서 들어와. 라며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던 저는 현실을 부정하고만 싶었습니다. 먼 길을 오신 부모님께 대접하고 싶다는 말의 결말이 고작 국밥집이라니요. 부모님께선 눈치를 보시며 무슨 일 있냐 물으셨고 저는 일단 안에 들어가 보자며 얼버무렸습니다. 일단 순댓집 앞은 손님들로 인산이네였고 식당 안은 북적북적 대화도 어려울 만큼 시끄러웠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국밥 그릇이 여기저기서 부딪히며 덜그럭거리는 그 소음 속에서 저는 아찔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시장동 순대국밥집에서 상견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순대국밥집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맛있다 생각하고 좋아해요. 하지만 이건 상견례입니다. 양가 부모님들까지 전부 예의를 갖추고 서로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왜 하필 순대국밥집이어야만 했을까요? 저는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안에 룸이 있나? 아니면 따로 조용한 공간이 있나?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생각하며 예비 시어머니가 준비한 무언가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도 쉽게 부서졌습니다. 여기야, 여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손을 높이 흔들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마음 깊숙한 곳까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이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려는 거구나. 부모님과 함께 다가가니 남자친구가 어색하게 일어나 인사를 드렸고 예비 시어머니는 반갑게 어서 앉으세요. 음식은 미리 시켜놨어요. 곧 나올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남자친구를 바라봤지만 그는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아마도 본인도 몰랐던 겁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음식은 어떤 게 나와요? 아니, 순댓집에서 순댓국밥 말고 뭐가 나오니? 당연히 국밥이지. 그 대답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 밖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 못 봤니? 여기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인데 그 덕분에 우리는 줄도 안 서고 바로 들어왔잖아. 원래 주말엔 예약도 안 받아줘.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국밥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상황을 상견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께 조용히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식당 밖으로 나왔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여기는 상견례 장소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금세 언짢아졌습니다. 왜? 시끄러워서 그래? 그럼 서로 조금 더 크게 말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음식도 문제긴 한데 여긴 대화가 어려울 만큼 시끄러운 곳이잖아요. 상견례는 서로를 알아가고 예를 나누는 자리인데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참나. 너 순대국밥 무시하니? 다들 줄 서서 먹는 맛집인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상견례라는 자리에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당황하셨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도무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써서 준비했는데 지금 와서 이게 뭐야? 내 마음도 몰라주고 기분 진짜 상하네. 적반하장인 반응에 저는 간신히 감정을 눌렀습니다. 정말 그런 뜻 아니에요. 혹시 근처 조용한 고깃집 같은 데로 옮기면 어떨까요? 아까 오면서 괜찮은데 하나 봤거든요. 지금이라도 옮기면 부모님도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솔직히 고깃집도 제 기준에선 썩 마음에 드는 선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통 같은 분위기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었죠. 이미 늦은 시간이고 다들 배도 고플 테니 가까운 고깃집이라도 옮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갑자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기껏 정성껏 준비한 자리를 무시하냐? 지인 찬스까지 써서 어렵게 자리 잡은 건데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그분은 뭐가 돼? 그리고 너희 부모님은 시골 입맛일 거 아냐? 괜히 고기보다 이런 국밥을 더 좋아하실걸? 그제야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애초에 저와 마음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요. 그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한치의 미안함도 없이 오히려 피해자처럼 굴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을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다시 꺼낸 순간 저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촌사람들이라서 이런 음식이 입에 맞는다고요?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정상적인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유일하게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그걸 이렇게 대놓고 짓밟는 말을 하다니.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의 무심한 말들 속에 담긴 무시는 애써 참았습니다. 촌사람이라느니, 입맛이 다르다느니, 예의 없는 농담처럼 넘기곤 했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이번엔 정말 끝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 부모님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는 끝내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여태 참아왔던 말들이 터져나오고야 말았던 거죠. 저희 부모님이요. 50년 넘게 서울에서 사신 분들이에요. 퇴직 후에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계신 것뿐이라고요. 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세요? 왜 자꾸 촌사람이라고 하세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되묻더군요.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이제 막 나가네.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속상해서 그래요.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그렇게 말하는 거 참을 수가 없다니까요. 상견례 자리가 이런 국밥집인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이 촌사람이라 이런 국밥이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자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진짜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래, 맞아. 솔직히 촌스러운 사돈 사부인 생기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내 아들 고생시키기 싫어. 나는 좀 멀쩡한 사부인이랑 차 한잔 마시며 우아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지. 그런 흙만지고 농사 짓는 사부인은 생각만 해도 질색이야.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아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떨궈내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너도 이제 알겠지? 이렇게 내가 싫은 티 내면 네가 먼저 포기할 줄 알았어. 어차피 내 아들은 내 편일 테니까. 정 주지 말고 이참에 헤어지면 아프지도 않을 줄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 말은 더는 용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네가 상견례 하자고 했던 그 한정식 집? 고급이긴 하더라. 근데 그거 내 아들 돈으로 네 부모 호강시켜주는 거잖아. 그게 말이 되냐? 진작 파혼했어야 했는데 질질 끌어서 우리까지 이런 꼴을 보이게 만들고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네 책임이라고.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은 그간 수도 없이 받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속으로는 경멸하고 외면하고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말을 전략적으로 쏟아낸다는 것.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는 이 사람을 예비 시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선 저는 마치 더럽혀진 공간에서 벗어나기라도 하듯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눈빛으로 전달되었을 거예요. 그건 혐오였습니다. 그녀를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할 수 없다는 깊은 혐오였죠.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결혼 절대 안 한다고요. 아무래도 당신은 나이를 헛먹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이자 정직한 말이었어요. 그저 막말을 퍼붓는 것도 아니었고 억지로 예의를 지키려는 말도 아니었죠. 이렇게 저급한 방식으로 파혼을 유도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고, 이런 집안은 내가 먼저 싫다고 단호히 말했고 그 길로 곧장 식당 안으로 들어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일어나세요. 저 이 결혼 없던 걸로 할게요.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말에 어리둥절해 하셨고 남자친구는 벌떡 일어나 놀란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뭐? 너 지금 무슨 말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게 직접 한 말을 고스란히 전했어요. 지금까지 은근히 우리 부모님 무시했던 거 너도 다 알면서 모른 척했지? 오늘 이 순대국밥집도 고의적으로 나를 자극해서 파혼하게 하려고 잡은 자리였어. 남자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엄마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봐. 아까 그 말들 내가 지어낸 거 아니야. 당신 엄마가 우리 부모님을 무시했어.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근데 너는 계속 아니라고 했지? 지금 눈앞에서 다 보여줬는데 아직도 몰라? 그때부터 남자친구는 제 말의 요지를 파악하기보다는 자기 엄마를 비난했던 저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어머니가 이 사태에 끼어들었어요. 잔뜩 씩씩거리며 다가오더니 앞에 놓인 밑반찬을 제게 집어던졌습니다. 버릇없는 계집애가 어디서 우리 집안을 무시해. 네 부모랑 나랑 같은 취급하지 마. 그제야 저는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인간으로서 존중한 적이 없었다는 걸요. 물론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눈이 뒤집히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안은 완전 난장판이었고 놀란 직원들과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달려와 우리 쪽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다른 손님들 보시잖아요. 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되니까 제발 진정 좀 하세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눈에 뵈는 게 없어질 뻔했고 정말 참을 수 없어서 경찰을 부르려고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그 일이 일어났어요. 소란을 진정시키려 다가온 남자 사장님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더니 저희 아버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 결심한 듯 막걸리 병을 집어들어 그대로 예비 시어머니의 머리 위로 콸콸 부어버렸어요.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미쳤어? 막걸리 날벼락을 맞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미친 사람한테는 똑같이 미쳐야 답이죠. 그걸 모두 지켜본 남자친구는 펄쩍 뛰며 당신 우리 엄마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화를 냈지만 그 남자 사장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을 향해 돌아서더니 아버지를 향해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선배님 맞으시죠?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무역입니다. 어릴 때 선배님 졸졸 따라다니던. 아버지는 한참 그 얼굴을 바라보시다가 문득 기억이 떠오르신 듯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두 사람은 순간 20년, 30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눈빛으로 마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선배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몇 번이나 찾아뵙고 싶었는데 연락이 끊겨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다 선배님 덕분이에요. 그때 선배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온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늘은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가 진실을 대신 말해주는 날도 오는구나. 남자 사장님의 진심 어린 말에 놀란 건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 사장님도 아빠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아빠와 남자 사장님은 동네 선후배 사이였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자주 어울려 놀았고 아빠는 사장님을 동생처럼 챙기며 아끼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은 장사를 하다가 금전적인 문제로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아빠가 그를 발견하셨고 한 생명을 구해내신 거죠. 그리고는 아빠가 아무 말 없이 꽤 큰 금액의 돈을 건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 돈은 안 갚아도 돼. 대신 다시 살아볼 용기는 내보자.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붙잡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사람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그 빚을 꼭 언젠가는 마음으로 갚겠다고요. 그 후로 사장님은 정말 악착같이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을 전전하며 돈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었고 그렇게 작은 식당 하나가 생기고 그 가게가 점점 번창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였죠. 그 인연이 수십 년 만에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이어진 겁니다. 그는 아빠 앞에서 어깨까지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때 가족도 친구도 나를 버렸는데 선배님만이 유일하게 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게 너무 부끄러워 감히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 말에 옆에서 지켜보던 저와 엄마도 결국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가 우는 모습을 보며 아빠의 지나온 시간과 마음이 얼마나 고결했는지를 우리는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는 당황한 얼굴로 아빠와 사장님을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조차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한참을 지켜보고 있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멋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비 사돈이 참 인성이 좋으시네요. 이런 집안이면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제 안의 모든 감정이 아주 조용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뻔뻔하게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떠들어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잊고 있었던 분노가 다시 피어오르더군요. 이제 와서 결혼을 허락한다고요? 이 모든 일이 당신 탓인데? 그 순간 뭐라고 쏘아붙이려던 찰나 남자 사장님이 조용히 제 쪽으로 오시더니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야. 일 진짜 잘해. 전에 도움 받은 적 있는데 원하면 연결해 줄게. 그 말을 듣자마자
남자친구의 엄마는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웃겨 정말. 지금 우리 가족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그러자 사장님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딸이면 내 친족 하나 다름없지. 내 조카 일에 내가 나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한마디를 남기셨죠. 예의 차려야 할 상견례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나이 먹고 참 못났다 부끄러운 줄 아슈? 그 말에 남자친구 엄마는 또다시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고, 사장님은 결국 경찰을 부른다고 하면서 남자친구네 가족을 식당에서 내쫓았습니다. 시골에서 산다고, 농사 짓는다고 우리 부모님 무시하더니 자기는 얼마나 대단한 교양을 갖춘 줄 알았던 걸까요? 결국 자신이 한 가장 저급한 행동이 그대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말았죠. 남자 사장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저런 성질머리 고약한 집안이랑 파혼하길 100번 1000번 잘했어. 결혼하기 전에 끝난 게 복이지 조상님이 도우신 거야. 만일 저 여자가 또 못된 짓 하면 그땐 고소라도 해. 내가 뭐든 도와줄게.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혼보다 무서운 건 저런 인간들을 시댁으로 맞이하는 결혼이니까요. 이젠 저도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또다시 괜한 짓을 하면 저도 더 이상 예인이 뭐니 하지 않고 법으로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태도가 돌변해서 깨갱거리며 파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애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무식하고 교양 없는 집안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정대로 파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혼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전부 남자친구에게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애초에 이 결혼이 맘에 안 들어서 당신네 엄마가 파혼을 유도한 거잖아. 그럼 그쪽이 벌인 일이니까 그쪽에서 감당해야지. 그리고 얼마 후에 그렇게 우리는 파혼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파혼했고 다시는 그 집안 사람들을 찾지 않았지만 오히려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저한테 몇 번이나 연락해서 다시 한번 만나달라 하더라고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당장이라도 상견례를 다시 하자는 소리까지 하는데 버스가 다 떠난 뒤에 뭐하러 손을 흔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시했던 우리 가족을 이제 와서 놓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우습기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누굴 만나든 계속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혹시나 자기 자신보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집안에 발을 들이려 한다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도 무시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당당히 거절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이제 이혼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요. 마음속 깊이 맺혔던 것들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 그 이름은 익숙하고 따뜻하게 들리지만 때때로 그보다 무거운 이름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짊어져야 했던 짐들, 딸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책임. 그리고 그 책임감을 위해 제 돈으로 친정 부모님을 도와드리겠다던 저에게 돌아온 건 남편의 차가운 비난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정말로 단순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 부모님을 도와드리겠다는 것이 하나뿐이었는데 그 사람은 끝내 반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 돈은 이미 남편을 통해서 몰래 시댁으로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몰래 빼돌린 것도 모자라 친정 부모님을 돕겠다는 저를 향해 비난까지 퍼부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결심했죠. 이 남자와 이혼하겠다고.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이별로 끝낼 순 없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참을 수 없어 그에게 마지막까지 복수를 했고 그제서야 저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제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세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며 평생을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늘 뒷전이고 우리 삼남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 늘 앞장서셨던 분들이죠.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오랜 지인의 권유로 작은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엔 약간의 수익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돈에 욕심이 생긴 아버지는 더 큰 돈을 끌어 무리한 투자를 하셨고 결국엔 전부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퇴직금도 살림도 부모님이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까지 모두 사라졌고 그래서 부모님이 집을 잃고 원룸에서 살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을 놔두고 모른 척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제 가정 형편을 안타까워하며 함께 도우며 살자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결혼 후 그 사람은 돌변했습니다. 그때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입을 싹 닫더군요. 저는 상황이 좀 나아지면 꼭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에는 수입을 함께 관리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일방적으로 선언했죠. 앞으로 각자 버는 돈은 각자 관리하자.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이라니 말이 돼? 서로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먼저 말했던 건 남편이었어요.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인내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아끼면서 살 필요 없다며 슬슬 불평을 늘어놓았죠. 그때부터 알긴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너무 다르다는 걸요. 애초에 저는 이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꼼꼼한 소비 습관을 가진 반면 남편은 충동적이었어요. 사고 싶으면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이었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대출금을 빠르게 갚고 저축을 많이 하자고 제안했고 각자 똑같이 30만 원씩 용돈을 정했죠.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지만 결국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30만 원의 용돈은 매번 일주일도 못 가서 바닥났고 어느 날은 제게 숨기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몰래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는 자주 다투었고 서로에 대한 감정도 많이 지쳐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은 제게 말했죠. 서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이제부터 돈은 따로 관리하자. 남편의 마음을 이해는 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옆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더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돈도 각자 따로 알아서 하자. 남편의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연애 때부터 우리는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 함께 관리하곤 했어요. 남편은 그 방식이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 후에도 버는 돈을 모아서 한 통장에 넣고 관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집 대출금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저축하자면서요. 본인 용돈 30만 원도 스스로 책정한 금액이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각자 자기 돈을 알아서 관리하자고 말하더군요. 생활비나 집에 들어가는 고정 지출은 반반 부담하고 남은 돈은 각자 쓰자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 제안에 반대했어요. 연애 기간 동안 남편의 소비 습관을 뻔히 아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싶었습니다.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또 흥청망청 쓰겠지. 그래도 그는 잘할 수 있다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월급을 받자마자 고정 지출은 통장에 넣고 나머지를 쓰면 아무 문제 없다고요. 하도 확신에 차 있길래 그래 어디 한번 당해봐라는 심정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제 돈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저축도 더 할 수 있으니 손해볼 건 없었죠.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사치스러운 성향은 금세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동지출은 반반 부담하자고 해놓고 부모님 관련 문제는 제멋대로였어요. 명절이나 생신, 어버이날 적어도 그런 날이면 부부가 함께 챙기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갑자기 우리 친정엔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시댁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선물을 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 당신 혼자 결정해? 라고 물었더니 그는 말했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각자 알아서 하자고. 돈은 각자 관리하잖아.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살아 계실 때 잘해야지. 사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제안했죠.
그래, 그럼 양가 부모님 다 같이 챙기자. 그랬더니 남편은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건 싫어. 차라리 장인 장모님께 드릴 돈으로 우리 부모님을 더 챙기는 게 낫지. 부모님은 서로 각자 책임지는 게 경제적으로도 더 나아. 남편에게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참 서글펐습니다. 결국은 제 부모님께 쓰는 돈이 아깝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저희 부모님 형편이 시댁보다 어렵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더 도와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이후 저는 제안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챙기되 간섭은 하지 말자. 남편은 제 말에 흔쾌히 좋다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일까지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했던 말처럼 어버이날이나 생신 명절마다 친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각자 알아서 효도하자며 굳이 왜 가? 라고 하더군요. 연락은 문자나 전화로만 하고 직접 찾아뵈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시댁 행사에 안 가겠다고 선언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며느리인데 시댁엔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난 사위니까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안 가도 되지만 너는 며느리잖아. 참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칙을 정해놓고 불리해지면 예외를 만들 줄이야. 그래서 저도 말했죠. 너도 안 가는데 내가 왜 가? 평등하게 하자며. 이 일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순전히 자기 입장만 생각하며 억지를 부렸고 결국에는 대놓고 시부모님께 고급 선물과 용돈을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에 대한 복수라도 된다는 듯이 말이죠.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며 우리는 부부라는 울타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남편보다 버는 돈이 적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드리지 못했던 게 늘 마음에 걸렸죠. 남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치 일부러 저를 자극하려는 듯 보란듯이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을 수 있게, 알아차릴 수 있게 시부모님께 비싼 선물을 드리고 거침없이 용돈을 챙겨드리며 도발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짜증났고 결국 제 안에 인내심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내 부모님께 내가 직접 효도해드리자고 결심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또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기로 했어요. 본업이 끝난 후에도 저녁과 주말을 쪼개서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섰고 아껴 쓰고 절약하며 내 시간과 체력을 갈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저는 거의 기계처럼 움직였던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아껴가며 벌었던 돈이 통장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자 어느 순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프리랜서처럼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 업무도 병행하게 되었고 제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자 수입은 점점 늘어났어요. 어느새 저녁 주말 가릴 것 없이 일하는 제 모습이 당연해졌고 그 덕분에 통장의 잔고는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또 2년이 지나고 마침내 처음 목표했던 금액이 모였습니다. 부모님께 집을 한 채 마련해드리고 싶다는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순간 통장에 찍힌 숫자가 그렇게나 감동적으로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기분이 벅차오르던 그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번에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모은 돈으로 충분한 것 같더라. 제 말에 남편은 믿지 못한 눈치였어요. 무슨 돈으로? 설마 대출 받으려는 거야? 지금 우리도 대출금 다 못 갚았는데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죠. 걱정 마, 대출 아니야. 그동안 잠도 줄이고 밥도 굶으면서 일해서 모은 돈이야. 남는 시간 다 써가며 번 돈이니까 괜찮아. 남편도 제가 퇴근 후나 주말에 추가로 일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설마 그게 이 정도로 돈을 모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는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진짜 그만한 돈을 모았다고? 제가 그렇다고 하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놀람과 충격 그리고 이어서 비꼬는 말이 이어졌어요.
당신네 부모는 그 나이에 아직도 자식 도움받아 살아? 부끄럽지도 않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그간 양가 부모님 문제로 갈등도 많았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날카로운 말로 부모님을 모욕하다니. 게다가 장인 장모님이라는 호칭도 없이 네 부모라고 말하며 깎아내렸습니다. 그런 태도에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정색하며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남편은 순간 멈칫하더니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부모가 부모답게 살아야지. 시집간 딸한테 기대는 거 보기 안 좋잖아. 남편의 말 같지도 않은 그 말에 저는 완전히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 지금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모욕한 거야? 누가 누구를 부끄럽다 그래? 평생을 정직하게 사신 분들 앞에서 네가 그런 말할 자격 있어?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와 상처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소리치고 울고 떨리는 손을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내 부모를 무시했고 나를 모욕했습니다. 이제는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해? 자식이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지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야?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도와달라고 손 벌린 것도 아니고 그저 딸인 제가 하고 싶은 효도일 뿐인데 왜 부끄럽다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 해줘? 그럼 너네 부모는 안 부끄러워? 너도 툭하면 용돈 드리고 이것저것 사드리잖아. 그럼 너희 부모님도 너한테 기대는 거 아니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감히 우리 부모님을 너네 부모라고 불러? 버릇없게 뭐 하는 거야?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자기는 먼저 제 부모님을 네 부모라 하면서 제가 똑같이 말하자 갑자기 예의를 들먹이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자기만 되고 나는 안 된다는 그 이중적인 태도에 더는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너도 방금 그렇게 말했잖아. 왜 넌 되고 나는 안 되는데? 진짜 부모님을 가지고 이러는 건 선 넘는 거잖아. 네가 지금 화내는 것처럼 나도 기분 몹시 상했어. 내가 번 돈으로 우리 부모님께 전셋집 하나 해드리겠다는데 왜 그렇게 기분 나쁜 말로 부모님을 모욕하냐고. 그 말에도 남편은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말했죠. 그럴 만하니까 그렇지. 솔직히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이랑 너희 부모님은 달라.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자식한테 기대지 않잖아. 너희 부모님은 너무 어렵게 사시니까 그런 대접 받아도 돼. 그 나이 먹고 자식 도움은 못 줄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방해라니 우리 부모님이 뭘 방해했는데? 생각을 해봐. 네가 부모님 전세자금 마련한다고 모은 돈 그거 우리 대출 갚는데 썼으면 우리 숨통이 좀 트였을 거 아냐? 결국 너희 부모님만 아니었으면 우리 더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부모님을 짐처럼 여겼구나. 그날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부모님을 건드린 순간 저는 모든 인내심이 무너졌고 그동안 속에 쌓아놓았던 감정을 모두 폭발시켰죠. 남편도 지지 않고 화를 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냐는 표정으로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는 듯 굴었죠. 그날 밤엔 화가 너무 나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뒤숭숭해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면 조금은 무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신만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남편이 했던 그 말, 그 나이에 자식 도움받아서 부끄럽지도 않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도저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먼저 손 내민 적이 없으셨어요. 그저 늘 괜찮다, 우리는 잘 지낸다는 말로 자식이 걱정할까봐 모든 걸 감추셨던 분들이에요.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작은 보금자리라도 만들어드리고 싶었던 건 그 모든 세월에 대한 보답이었을 뿐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죠? 대단하다는 말 한마디, 기특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해줄 망정 왜 모욕까지 해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화가 가라앉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남편에 대한 감정은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머릿속에서 이혼을 떠올렸습니다.
솔직히 이 결혼을 지킬 이유가 점점 없어졌어요. 그 사람을 아주 깊이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의 가정이라 부르기에도 뭔가 허전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사이엔 아이도 없었죠.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정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심이 서자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이미 지난 일, 그건 그냥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신혼집만 나눠서 정리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다 문득 함께 모아둔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연애 때부터 함께 쓰던 그 데이트 통장. 결혼 후에도 고정 지출을 넣거나 비상금으로 쓰기 위해 일반 입출금 통장에 저축해오던 그 계좌. 문제는 그 통장이 남편 명의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혹시 그 통장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 통장에 매달 돈을 입금해왔습니다. 남편이 관리하고 있던 계좌였고 저 또한 그를 믿고 있었기에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지금쯤 얼마나 모였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은 마침 기분이 상한 상태로 집을 나간 상황이었고 저는 그 통장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늘 두던 자리에 있어야 할 통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자기 물건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 사용한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두는 편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통장을 엉뚱한 데 두었을 리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대체 어디에 뒀을까? 집에 남편이 없을 때라 다행이다 싶었고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남편의 서랍 속 깊숙한 곳에서 겨우 통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걸 굳이 이렇게 깊숙이 숨겨놨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큰 금액들, 50만 원, 100만 원. 한두 번도 아니고 꾸준히였고 자동이체인가 싶어 수취인을 봤습니다. 거기엔 시어머니의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순간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 통장은 우리 둘이 함께 모으기로 했던 돈이었어요. 연애 때부터 써온 데이트 통장을 이어받아 결혼 후엔 생활비와 비상금, 미래를 위한 저축 목적으로 함께 넣어두기로 한 돈이었습니다. 그 통장에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1년 넘게 몰래 송금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한동안 멍하니 통장만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붕괴였고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왔던 모든 의미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길로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집으로 와. 지금 이 순간 바로 와. 남편은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는지 그나마 대화는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통장을 남편 앞에 내던졌어요. 이거 뭐야? 이 돈 당신이 어머님한테 보낸 거지? 우리 돈으로 몰래 시댁에 용돈이라도 보낸 거야? 통장을 확인한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말문이 막히더니 이내 술김인지 아니면 뻔뻔함인지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보냈어. 엄마가 요즘 힘드셔서 도와드린 거야. 남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인데 그게 뭐 어때서? 그 말을 듣자마자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도와주거나 말거나 그건 당신 마음이야. 근데 이 통장에 내 돈도 들어가 있었잖아. 당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잖아.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몰래 그렇게 할 수 있어? 제가 따져묻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 있어. 뭐, 어떻게 돌려받는데? 어차피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지금 사시는 집 나한테 물려주실 거잖아. 그럼 챙겨드린 돈 결국 내가 받는 거지. 순간 나는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지금 나랑 장난하니? 부모님 돌아가신 걸로 손익 계산하고 있어? 그게 지금 당장 왜 중요해? 그리고 너가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고 입으로 말한 거 기억 안 나? 그건 네가 먼저 말한 약속이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를 믿었기에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던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그 믿음을 이렇게 배신한 남편에게선 더는 인간적인 신뢰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앞서 있었던 싸움까지 끌어와 다시 따졌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 부모님 전셋집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난리치더니 너는 우리 돈으로 시댁에 돈 보내고 있었어? 너 같은 사람이 우리 부모님한테 부끄럽다는 말할 자격 있어? 그랬더니 남편은 제게 눈을 부라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내가 아무리 우리 엄마한테 용돈을 드려봤자 너희 부모가 날려먹은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리 말 안 한 게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이냐?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건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냐고? 누가 떼먹기라도 했냐? 남편의 그 말은 내게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이랑 우리 집이랑 같냐?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애초에 너희 부모는 능력도 없고 자식한테 기대는 법만 알잖아.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여자는 시집 가면 끝이지만 남자는 다른 거야. 넌 죽어도 우리 집 귀신으로 남아야 돼. 그럼 당연히 시댁 부모를 더 챙겨야지. 시댁을 위해서라면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시대를 살아가는지도 모를 말들. 부모를 차별하고 나를 사물처럼 대하며 가정을 자신의 논리로만 정의하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쉰다는 것이 견딜 수 없겠더라고요. 야, 재산 조금 있는 게 벼슬이야? 재산이 있으면 뭐해? 어차피 자식한테 도움받으려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지금 내가 묻는 건 왜 함께 모은 돈을 네 마음대로 썼냐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그는 끝까지 비아냥댔습니다. 그래, 너희 부모는 물려줄 것도 없잖아. 우리 부모는 그래도 집이라도 줄 수는 있거든.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좋아. 그 재산 있는 부모님 잘 모시고 살아. 하지만 너 같은 사람하고는 못 살아. 이혼하자. 이혼은 무슨, 넌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괜히 화나서 하는 소리잖아. 그의 말은 도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에게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통보했어요. 지금까지 보내드렸던 생활비는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으신 돈에는 제 돈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반은 돌려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듣자마자 화를 내며 전화를 끊고 바로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네가 뭔데 시댁에 들어간 돈을 내라 말아야.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아들이 준 돈이니까 절대 못 돌려줘. 저는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한 반응이었기에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우리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이라고요. 남편이 저 몰래 보낸 건 명백한 이혼 사유고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너희 친정 때문에 이러는 거냐? 따지듯 말했습니다. 아주 그냥 친정에 환장했구나. 시부모한테 이딴 짓하고 부끄럽지도 않아? 그렇게 말하던 시어머니 옆에는 퇴근한 남편이 또 붙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제 시집 왔으면 시댁 사람이야. 언제까지 친정 타령만 할래?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모르냐? 출가 외인? 그러는 아드님은 언제까지 엄마 아빠 도와가며 살 건데요? 똑같은 부모 아닙니까? 누군 물심양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고 누군 가난하다고 모욕받아도 참아야 하는 세상인가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또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집 갔으면서 친정에 전셋집까지 해주겠다는 게 말이 돼? 너는 진짜 염치가 없니? 시모의 폭언에 참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더 이상 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으로 조용히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정말 지저분하고 피곤한 싸움이었습니다. 돈 문제가 얽혀 있었기에 더더욱 그랬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그와 한 집에 사는 것도 또 하나의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 부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결과는 제 완전한 승리로 끝날 수 있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와 통장 반환까지 모든 것이 제 뜻대로 이루어졌죠. 이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놓고 후회는 전혀 없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당당히 나를 지킨 선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너뜨린 건 그저 한 가정이 아니라 이미 무너질 만큼 오래 방치된 신뢰와 존중이었기에 이제 저는 진짜 저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은 정말이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처럼 막되먹은 인간을 깨끗이 떼어내는 데엔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만한 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폭언도 들었습니다. 이기적이다, 무식하고 감정적이다 라는 말들. 남편과 시어머니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저를 몰아세웠죠. 정말 마지막까지도 못 볼 꼴을 다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혼을 결심하길 정말 잘했다. 그리고 문득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결국 저는 소송을 통해 시댁으로 흘러간 제 돈도 다 돌려받았고 집도 정확히 반반으로 나누었으며 남편의 거짓과 배신에 따른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합당한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 전셋집을 얻어서 지금은 결혼 전처럼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여전히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늦게까지 두 번째 일을 하느라 하루하루가 정신없었지만 통장에 쌓여가는 숫자들을 보며 지친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나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처음엔 싸우러 온 줄 알았는데 남편이 먼저 자기가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남편 옆에서 둘이 다시 시작해보라며 말을 거들었는데 저는 인간 같지도 않은 두 사람과 또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옵니까? 빨리 아드님 데리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쫓아냈고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남편을 보며 빨리 결심하고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쫓겨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도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잊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유일한 꿈이에요.